독립운동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독립사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카가 뭔지 아세요? 포카요? 네. 포카. 갑자기 이게 뭔가 즐기실 것 같은데. 서다랑 비슷한 거요? 그러면 포토카드는 아시나요? 포토카드는 예. 아세요? 예. 혹시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마징가 젝트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렇죠. 포카라고 요즘에 포토카드를 줄여서 요즘 MZ세대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때는 예전에 브로마이드를 많이 수집했었죠. 그쵸, 브로마이드 예, 세대. 예. 아니면 포스터. 그렇죠. 그래서 방이든 뭐 네. 교실이든 이런 데 붙여놓고 네네. 교실에 붙이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긴 하지만 집에 어느 분 포스터를 붙여놓으셨나요? 아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동양 쪽 세 분하고 네. 서양 쪽 세 분 있잖아요. 아, 서양 세 분, 동양 세 분이면 어떤 인물들일까요? 모르세요? 서양 세 분. 브룩실즈. 아, 브룩실즈. 탑3 같다, 이. 네, 그다음에 빌리 케이츠. 그다음에 소피 마르소. 이 세 명. 근데 작가님 욕심 많으시다. 어. 3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을 이제 골고루 그때그때 취향대로. 그리고 동양 세 명도 유명하잖아요. 저는 왕조연. 왕조연, 그다음에 장만호. 장만호 대 유명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종총이거나 임청아. 종총욱. 예. 어우,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 저는 한국 사람 딱 한 명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왜 국내는 없으세요? 예. 저는 김혜수. 아. 예. 김혜수 20대 때. 아. 예. 근데 이 포토카드가 이런 독립기념관 왔을 때 우리 보통 기념품 막 사잖아요. 그때 요즘에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포토카드를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포토카드를 만들면 그래도 기념품 살 때 이렇게 좀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떤 인물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으세요? 한 명씩 꼽는다. 안중근 나와야죠. 예. 뭐 김구 선생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딱 포토카드 나오면 설명도 되고 기념도 되고. 오늘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엽서 그리고 일제에 어떤 또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엽서가 크게 발달했던 게 일본이었어요. 근데 1907년이라면 이런 어떤 일본의 자신들의 어떤 야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일본이 이제 이미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딱 잘 나타나는 게 저 메이지 덴노의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에요. 설마 합성이에요? 합성이에요. 예. 몸은 서양인 몸이고 얼굴은 메이지 덴노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침략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비하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조선의 아이들, 조선의 무슨 풍습, 조선의 사대부. 그러니까 그 엽서를 본 사람들은 아 이게 조선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엽서하면 사실 앞면에 이제 뭐 풍경 아니면 뭐 인물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서 뒷면에 보통 왜 여기 편지 쓰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감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 추억을 좀 소환하게 되는 게 바로 엽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대 우편제도가 1800년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표 정도로만 붙여서 이제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엽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예 우표가 붙어 있는 그런 어떤 편지지를 만들게 됐는데 이 즈음에 이른바 이제 인쇄술하고 사진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이 들어간 엽서가 등장을 하니 지금이야 사진이라 그러면 좀 특별할 게 없지만 1800년대 중후반이라 그러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작품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소집의 어떤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엽서가 1870년에 이제 그러니까 엽서는 1871년에 빈에서 처음 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금방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우리나라도 그럼 그때쯤에 엽서가 등장을 했나요? 엽서가 이제 등장해서 조정해서 그 우리나라 그 풍경 같은 것들을 담은 엽서를 프랑스에 또 의뢰해서 그걸 또 찍어내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제 1900년 즈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던 어떤 기술이 생각보다 이제 발전이 더뎌서 이제 프랑스로 보냈다가 다시 오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이 엽서가 크게 발달했던 게 일본이었어요. 오,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네, 러일 전쟁 때.
이게 이제 사진의 발전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첫 번째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첫 번째 그 사진 엽서를 통한 스타덤에 오른 사람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1960년대 한 해에만 여왕의 그 사진 엽서가 300만 장, 400만 장이 팔려나가요. 한 해에만.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붐이었던 거죠. 이 빅토리아 여왕의 사진 한 장을 소유하는 게. 근데 이런 이제 문화들이 요코하마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 일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코하마가 거류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관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서양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요코하마 스타일만의 그런 사진 엽서 스타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한국으로 또 유입이 되죠. 엽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있는 게 한일 심협약 기념 엽서라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엽서가 사실은 이제 1900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일본의 입김이 통감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1907년에 있었던 우리가 군대 해산을 하고 그다음에 고종이 퇴위를 하고 순종이 즉위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이 순종,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당시에 마치 뭔가 둘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태극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깃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의 그 당시 육군이 쓰던 지금 전범기의 모습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두 나라가 지금 뭔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도에서도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일본 지금 섬하고 그다음에 한반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타이완하고 그러니까 약간 짙은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지역이 하나로 연결될 것 같은. 이미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1895년에 식민지가 됐고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국권을 빼앗기는 전초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1907년이라면 이런 어떤 일본의 자신들의 어떤 야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엽서를 보는 순간 아마 누군가는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누군가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친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다음 엽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엽서는 한일병합 파노라마 기념 엽서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되게 여러 장으로 구성된 이제 엽서거든요. 예, 파노라마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한 장이 되는 건데 그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저 사람이 메이지 덴노예요. 그 메이지 덴노 그 밑에가 순종일 거야 아마. 조금 흐려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일 병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오족 중에 이완용. 일본이 이제 이미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딱 정말 잘 나타나는 게 저 메이지 덴노의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에요. 설마 합성이에요? 합성이에요. 예. 몸은 서양인 몸이고 얼굴은 메이지 덴노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뒤에서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 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 엽서가 굉장히 교활하고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엽서예요. 그 옆에 있는 인물들의 첫 번째 인물은 이른바 신공항우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임나일본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일본 역사 기록에 등장할 때 일본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침략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옆에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당시.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인물이 사이고 다카모리인데 이 사람이 서남전쟁에서 목숨을 잃지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면 정한론. 그러니까 이토는 천천히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이고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당장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내전이 일어나서 죽게 됐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그래서 사실은 일제가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 속 인물이고 당시 이제 총독과 데라우치 마스타케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완용을 넣었고요. 무엇보다도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닭이 있어요. 어두워요. 새벽입니다. 시골 같은 그런 어떤 곳인데 이제 우리 일본이 개명을 해줄게. 근대화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침략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비하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는 강강수월래 엽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정 기념으로 발행한 엽서인데 시정 기념. 이 시정이라는 표현은 일제가 이제 식민지로서 총독부를 세우고 나서 조선을 완벽하게 통치하기 시작한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상황인데 가만히 보면은 한국 그다음에 일본의 소년 소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환영한다. 총독부의 이 일제가 국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환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었습니다. 일단 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보지 않는 벚꽃.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소녀가 들고 있는 깃발을 보면 양쪽 다 일장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태극기도 좀 형식적으로나마 등장을 했었는데 이젠 태극기가 완전히 사라짐. 너희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통치의 결과로서 이 나라는 이제 일본화되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은 거죠. 이 보면 의상이 좀 달라서 복장을 보면 이제 일본 아이,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있는데 보통 이런 행동을 딱 보면 굉장히 친하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뭐 화합의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환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차용을 해서 시정 엽서에다가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탈은 네. 너희들이 환영하는 바였고 그다음에 우리는 너희들과 뭔가 일선 동조 같은 어떤 화합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일본이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우리는 왕의 이 어진을 그 집에다 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건 귀하게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19세기 말에 벌써 메이지 덴노의 사진을 관공서에 걸게 만들어요. 관공서에.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문화였던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이미지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시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크게는 이제 자연 풍경 그리고 그 경성이나 이런 부산 이런 변화되는 이제 도시의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 풍경 뭐 사찰 이런 것들은 약간 뭐랄까 좀 하등한 그런 그냥 본인들이 봤을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되는 경성의 모습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 신식 문물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표상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엽서화 시키면서 이미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찍었겠죠. 이제 풍속이나 뭐 사대부들의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찍었는데 보통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많이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네. 일상 모습.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출해서 찍게 되는데 사대부들 아내 여자를 찍고 싶은데 이분들이 뭐 흔쾌히 응해주겠습니까? 일단 찍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생이 등장합니다. 아. 예, 기생들을 이제 섭외해서 네. 사대부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게 되죠. 거기서부터 일단 연출이 들어가네요. 연출 들어가죠. 예, 뭐 가마를 동원한다던가 아니면 장신구를 옆에 놔두고 뭐 찍는다던가. 근데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기생들의 옷을 벗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이제 캡션을 달거든요. 뭐 조선의 아이들, 조선의 무슨 풍습, 조선의 사대부. 그러니까 그 엽서를 본 사람들은 이게 조선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든 엽서들을 일단 찍긴 찍었고 이제 팔 건데 과연 이제 식민지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 많이 가졌을까? 굳이 안 사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 사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 기생들의 사진을 8장이나 10장으로 모아놓은 세트. 요즘 사진 엽서 뭐 세트. 거의 한정판 기생 엽서 예, 묶음집 사진 이런 컬렉션. 거.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네. 그러니까 4개의 인쇄소에서 그거를 계속 인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1만 장 이상이 팔렸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만장이나요? 네. 이야.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됐던 것들이 바로 기생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아주 일부분, 어떤 면에서는 근대가 들어서면서 끊어졌어야 될 그 문화를 식민지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거를 한국 문화의 특징처럼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단독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광 엽서랑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생을 만나러 오는 그 나라로 그렇죠.
기생 관광을 하러 온 나라로 인식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일부러. 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08년에 일본이 이제 기생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제도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없앴어야 되는데 이들이 없애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관기를 경시청에서 관리하는 시행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내리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생에 대한 또 창기에 대한 내용들이 합법화된 거고요. 그러면서 권번이라는 것들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 한강 이북에서는 평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역사 유적을 가지만 권번을 찾아가게 되고 또 기생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로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표상을 굉장히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참 괘씸한 게 원래 일본이 스스로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당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요코하마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서양인들이 가장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이샤, 하나는 사무라이. 왜냐면 이게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게이샤를 이제 엽서화시키고 또 사무라이를 엽서화시켰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들이 볼 때 굳이 게이샤를 여기에 드러내고 싶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시선을 다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나서는 똑같이 기생을 그 이미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저열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침략의 의도와 더불어서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어떤 도구로 썼던 거죠. 기생 관광 코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지도까지 거의 만들었대요. 지도요? 네, 기생집이 어디 있는지 지도까지. 아, 우리 관광지도 봤듯이. 네.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에까지 노출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은 또 한 번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네. 일본의 어떤 입맛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성되는 건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네. 사진 엽서로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일본을 봤을 때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우리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잡아내는 대상화 시켜서 이제 일본을 기록했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똑같이 그 방식을 썼는데 우리는 근데 불행하게도 마땅히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어요. 우리 사진관이라는 것도 너무 미비했고 우리 사진사라는 것도 일본인들이 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안중근 의거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안중근의 사진이 불티나게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909년 뭐 11월, 12월 해가지고 그게 막 일본까지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총독부에서 금지시키죠. 근데 그 사진을 한국에 있던 일본인 사진관에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장사로 또 쓴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의거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승줄에 묶여 있는 조금 왜소한 사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포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의도와 다르게 한국인들은 이분이 안중근 의사구나. 왜냐하면 지금처럼 독립운동에 대한 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일제가 의도한 것은 안중근 의사를 낮추기 위해서였지만 우리는 그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가져가다가 충신 안중근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사람들을 생겨나니까 이제 그래서 화들짝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안중근 의사의 어떤 사진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일제가 풍속 사진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수형 당하고 있는 장면을 넣어서 엽서로 배포를 합니다. 한국에서 범죄와 관련돼서 또는 어떤 그들이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인데 보통 사람이 죽는 장면을 사진으로 갖고 있는 거는 기록용으로만 갖고 있지 그게 상업용으로 유포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유포할 정도였으니까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유포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 시기의 사진들은 사실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속 사진 중에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춘향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도 연구자들이 볼 때 옷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있는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출을 해서 찍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은 왜 그런 연출까지 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굳이 조선의 풍속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조선은 1909년 10년 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나라다라는 것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보더라도 아 그런가? 일본 사람이 보면 그렇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이 생각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사진 속에 나오는 장면도 사실은 1905년 이후에 그것을 발행했던 사람들이 일본인들이라면은 네. 사진도 그다음에 의도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진이 실제를 재현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의도가 담길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미지를 동원해가지고 엽선이 뭐 사진이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이제 아관파천 당시에 고종이 하얀색 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외국인 이제 여성 기자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아주 의례적인 사진인데 고종이 상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외국에 많이 유포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본인의 부인이 일제에게서 무참하게 시해됐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화돼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조작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지점이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예. 오늘 엽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한 장으로 이들은 정말 많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봤던 그 사진 엽서 한 장에 이렇게 가볍게 봤던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작가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이걸 온전히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두 분은 또 이야기하면서 어떠셨는지 특히 또 작가님께서는 사진을 또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말 치밀했다. 치밀했다. 예. 그 다음에 일제는 그냥 된 게 없다. 다 계산했다. 네, 예. 모든 것이 계산적이었고 계획이 있었다. 예. 저는 이제 또 거꾸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제 악랄하고 또 교활했던 네. 그 사진 속에 담아 나왔던 어떤 목표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일제 침탈의 기록이에요. 그걸 통해서 일제가 무엇을 의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선의로 접근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이 엽서 속에 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제 침탈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들은 워낙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목표가 뭔지를 이 그림 속에서 사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우리가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크 투어리즘 얘기했었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조그만 다크 투어리즘의 네. 어떤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노하되 그 분노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들의 침탈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네. 이 너희들이 만든 그림으로 봐라. 너희들이 찍은 사진으로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